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을 애쓰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000만 명이 넘었었던 서울시 인구는 2024년 943만 명까지 감소하여 인구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노후화된 주거 환경,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서울,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이름값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출은 서울 전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구 감소 규모와 인구 감소율 현황을 보면 1위 노원구, 2위 양천구, 3위 강북구, 4위 도봉구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의 동북4구에 해당하는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도봉구를 보면 지난 10년간 약 5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약 14.7%가 도봉구를 떠나는 등 인구 감소율도 컸습니다. 그러면 최근 7년간 도봉구의 인구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봉구 인구는 약 34만 명대에서 2024년 기준 약 30만 명대로 7년 사이에 약 4만 명 이상이 감소하며 인구 유출 및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회 현상과 함께 도봉구만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층이 주택, 교육, 일자리 등의 사유로 도봉구를 떠나는 순유출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노후도가 높아 재건축, 재개발에 지연되는 지역이 많고 30대는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더 넓은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도봉구에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더 저렴하고 신축 아파트가 많은 인근 경기도 신도시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교육 환경 경쟁력 약화로 학군 경쟁력이 높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및 경제 활력 부족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고려해서 도봉구 전반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젊은 층의 유입을 줄이고 새로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현재 임신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 등의 출산 양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출산을 할 경우 여러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아동 수당 월 1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는 산후조리원 경비 100만 원, 엄마 아빠 택시 연 10만 원,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는 별도의 출산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치구 차원에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상, 성동, 광진, 중구, 노원 등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구는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고 노원구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등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도봉구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옆 동네 노원구는 2018년 기준 출산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에 머물렀으나 2023년 기준 1위를 차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실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인 아이 편한 택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목적지가 지역 내 병원일 경우에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난임 부분까지 이용 대상을 추가하고 이용 목적과 횟수도 이용자 편의에 맞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 줄이는 노원 안심 어린이집도 보육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는 2019년 부모 대신 병행 동행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어 엄마들 사이에 반응이 좋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적극 검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도봉구 인구 감소는 청년층 20대에서 30대, 특히 40대 초반까지 대규모 순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이들이 다시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차원에서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도봉구를 선택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일자리 창업 지원 등 두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도봉구의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도봉구의 청년 연령 상향에 맞춰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타 자치구보다 높은 비율이나 금액으로 이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줘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특별 지원으로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 보조금 대출 이자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출산 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특화 주거 공간 조성으로 도봉구 관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직주 근접형 청년 임주 주택이나 쉐어하우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년 안심 주택과 같은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을 하면 청년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미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상향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언된 정책들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최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2021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지역 경제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이익 공유 제도입니다. 도봉구도 전남 신안군처럼 도봉구만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봉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초등학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발언, 5분 자유 발언, 구정 질문 등을 통해 되새겨 봤을 때 관내 학교와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2022년 9대 도봉구에 들어와서 먼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창림초등학교 옆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 이전이었습니다. 등하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출입구에 위치한 자동차 공업사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토집을 매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2023년 자동차 공업사 측의 소송 제기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정지 소송과 집행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동차 공업사 측의 손을 들어줘서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은 많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 창림초 인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학교 주변의 안전, 보행 환경 등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창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안전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학교 앞 신호등 설치, 안전 펜스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창초 재건축권 관련해서도 임기 내에 신경을 쓰며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345회 도봉구의 구정질문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 발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초중고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것이고 손주들이 학교를 다니는 조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졸업을 하면 동네의 학교는 이제 나와는 상관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학교 관련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교와 우리 지역의 발전, 개선이 관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앞서 말했던 학교 인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 보자면 주민이 다니는 모든 길이 안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선할 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 길을 학생들만 이용할까요?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은 유니버셜 디자인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부모 연령대인 30대, 40대가 그 동네 이주를 상대적으로 꺼리고 젊은 층이 유입인 인구가 줄다 보면 동네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학령 인구 감소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낮은 출산율에 따른 감소, 그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원화가 크게 줄고 있으며 그 여파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학계 출산율 1명선이 무너진 0.9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 수는 약 555만 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위 표의 주요 특징은 초등학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학령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이며 중학생 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세대가 중학교에 진입한 영향입니다. 2026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483명으로 2025년 대비 약 7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29만 명으로 약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부터 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2026년 예상 수치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24년 34만 명에서 2025년 31만 명, 2026년 29만 명으로 급감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심화에 따라 지방 소규모 학교 증가,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인구 감소 가속화하는 교육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계 등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 재구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폐교도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운영, 원격 수업 확대 등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학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비 증가로 인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 형평성, 지역사회의 안정성,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고령화 속도가 4번째로 빠른 지역으로 젊은 세대 유입이 적고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 북부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18개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과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025년 기준 도봉구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약 11,000명 내외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도봉구 지역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인 동북초등학교와 한신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22개입니다. 이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동북초등학교 765명, 이어 창림초등학교와 창경초등학교가 733명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신창초등학교 217명, 오봉초등학교 236명, 창원초등학교 251명 등입니다. 2025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수가 신창초등학교는 19명, 오봉초등학교는 21명, 창원초등학교는 35명으로 학령 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합니다. 서울 도봉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기준 학생 수 314명, 2025년 기준 학생 수 264명으로 1년 사이 약 5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창초등학교 217명, 오봉초등학교 230명, 창원초등학교 251명으로 소규모 학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란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학교를 말하며 교육청마다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 학교의 특징은 학생 개별 맞춤 교육,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 등으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보면 학교별 학생 수 쏠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학부모님들의 이주를 고려하기 때문에 진학 현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인 쌍무 13동, 창 23동의 주요 진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 2동은 창림초에서 창북중으로 고등학교는 창동고로 진학하는 형태를 보이고, 쌍문 1동은 쌍문초 또는 숙리초에서 효문중학교로 가서 효문고등학교 또는 숙리초에서 정의유정으로 가서 정의여고로 보편적으로 이러한 진학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창일동 지역도 창일초에서 창일중 그리고 창동고로 진학을 하고, 창사동은 월천초에서 노곡중 그리고 자원고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삼동을 보면 신창초를 졸업을 하면 노원구의 신창중학교 또는 노원구의 염광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중학교로 이동하는 동선과 교통편이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교 진학 코스도 신창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창초등학교의 학령 인구 감소 대책을 논의를 하려면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도봉구 관내 학령 인구 또한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중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쏠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도 커질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지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고령화 학령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교육복지 도시 계획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동별 학교별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변화를 할 수 없고, 지역의 학교별 특색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동 덕로는 59길 낙지해가 앞 골목 일대의 교통 환경과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거지가 혼재된 생활도로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전신주와 각종 공중선이 도로 양측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차량과 보행자가 동일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상시적인 안전 위험을 감수하며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전신주와 통신선이 도로 공간을 점유하며 시야를 가리고 있어 차량 교행 시마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내재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공중선 지중화를 포함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중화 사업은 도로상에 난립한 전신주의 각종 전선을 지하로 매설함으로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배전선을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는 이미 여러 구간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학초 통학로,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통학로 인근,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통학로와 도봉역 인근 등에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도봉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통행이 빈번하고 상시적인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창의동 덕로는 59길 일대는 그동안 지중화 사업이나 생활도로 개선 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의동 덕로는 59길 낙지해가 앞 골목 일대에 대해 보행 교통 실태 조사를 도봉구 차원에서 조사를 하여 생활도로의 이동성, 쾌적성, 안정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공중선 지중화 사업 또는 생활도로 개선 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지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예산과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는 만큼 단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이 아니라 이미 위험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은석 구청장님께서는 창의동 동로로 59길 일대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동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과 관련하여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봉구는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기준에 최소한의 행정적 기준일 뿐 동별 생활권별 복지 접근성과 실제 이용 여건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어걸 복지관은 1998년 9월 5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 5월 12일, 도봉성 사회복지관은 2000년 8월 18일에 각각 개관하였고 모두 개관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공간적 한계와 시설 노후와 이용 인원 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창의동의 인구 규모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창의동의 인구는 27,582명으로 도봉구 14개 동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동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며 주민들은 직접 인접동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조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들에게 거리의 접근성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가 모든 높은 도봉구 창이동이 장기간 복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은 단순한 시설의 배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형평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는 서울시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자치구 중 하나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연계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 돌봄 체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과 민간 서비스 그리고 주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중간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지관 수요가 제한되고 특정 지역에 편충된 구조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 창의동의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 그리고 고령화 및 통합 돌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또는 분관, 복합 복지시설 설치를 중장기 기본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본 세계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화와 이용 포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준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복지행정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창의동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 시대에 걸맞는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청의 책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2024년도 결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최근 실시된 도봉문화재단의 특정감사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도봉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드러난 구조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도봉문화재단의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 원칙과 계약 절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재공고 유찰 이후 단독 입찰과는 무관한 제3자의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입찰 평가 기준은 불명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안서 심사위원 구성 또한 문화사업과는 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개별 당담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범위와 반복성이 지나치게 크며 지방 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회의비와 교통비 집행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회의 인원과 무관하게 과다한 회의비가 집행되거나 회의비가 사실상 업무 추진비처럼 사용된 정황, 김포공항에서 도봉문화재단까지 12만 원이 넘는 택시비, 짧은 시간에 다수의 교통비가 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등은 국민의 상식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운영 문제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3억 8천만 원, 2025년에는 약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외부 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재단 내부의 집행 책임 구조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입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정산까지 전 과정은 명확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준, 결과 보고, 회계 문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 총 37건의 지적사항과 기관 경고 1건 포함하여 다수의 시정, 주의 개선 요구와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안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반복적으로 이탈되었던 점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의 80% 이상이 택시에 집중되었고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통제하는 절차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의비가 본래의 취지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공적 경비와 내부 운영비의 경계가 흐트러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잔액과 이자를 절차 없이 사용한 사례까지 회계의 기본 원칙이 조직 전반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연기관의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관리 부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 있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 역시 함께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재단의 운영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과에 제출한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 직원들의 응답은 도봉구청은 물론 타 자치구 공공기관 평균에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말을 가로막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행태, 시비와 트집, 모욕적인 발언 등 모욕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타 자치국 및 공공기관 평균 대비 최소 13%에서 30% 이상 높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제와 부당 대우, 업무의 괴롭힘, 강요와 위협 등 모든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지표에서도 도봉문화재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지표들이 2022년 조사 대비 대부분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침묵이 강요되는 구조, 억압되는 조직 문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회계 부실, 계약 절차의 불투명성,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운영 실태와 이러한 조직 문화 문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재정과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조직, 문화 또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계약, 기부금 관련 관리 문제와 조직 문화의 악화에 대해 이를 단순한 실무착오나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회의비, 교통비, 기부금 집행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고 통일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회계 계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파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재단의 조직 구조와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단의 자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 구민의 세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올해 2025년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과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적과 경고의 단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문화기관 그리고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명한 인식과 실질적인 개선지를 명확히 보여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